공동소송에 관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격려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직접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언가라는 건데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을이 병한테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을병 간의 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 또는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서 을에게는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냈어요.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예비적 청구는 을이 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정과 무가 껴들었고 그렇게 해서 파는데 배임행위라는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을과 정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으로 여기에 청구를 했어요. 일단 주의적 청구는 좀 아까 말했듯이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구하고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 갑의 을병에 대한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전제로 마지막 이 사안을 봅시다. 을에 대한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자 갑이 병에 대해서는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니까 갑이 병에 대한 항소를 한 부분만 항소심에 이심이 돼서 심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아까 예비적 청구는 그대로 분리돼서 확정되어야 되는데 통상의 공동소송에 의해서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갑병 간의 부분만 항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갑을 간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심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 대상 판결인 상고심은 그러면 안 된다. 갑의 병에 대한 항소 부분만 다뤄야 되고 갑을 간의 부분 내지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죠.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그 효력은 1심에서 지금 다룬 것 중에 갑을 간의 청구와 그 다음에 을정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확정 차단의 효력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확정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이 되는 거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 독립 원칙이 작동한다라는 원리 때문에 그대로 1심 판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된다라는 취지이지요. 이해됐습니까? 어제 얘기했듯이 조합자산의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 보전행위 말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을 출발해서 자꾸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상의 공동소송이냐 필수적 공동소송이냐를 전제로 공동소송에서의 절차 진행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합유재산의 경우 보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 사안이
보존행위에 해당해서 이거는 혼자 해도 된다. 뭐 그런 상황을 설정한 그런 상황의 사안의 판례네요. 보존행위래요. 낙찰자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조합 관계이더라도 꼭 모든 사람이 같이 할 필요 없다. 1인이 해도 된다. 낙찰자에 대한 이쪽 입장에서 무효를 문제 삼고 싶은가 봐요. 그쪽이 어떤 낙찰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싶은 어떤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냈을 때 단독으로 해도 된다. 보존행위로서. 그 다음에 뭐 계속 그런 거네요. 매매 예약 완결권을 공동명의 담보 가등기자가 즉 채권자죠. 1인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가등기, 담보 가등기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적극 가능하다라고 본 거네요. 가능하다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거는 부진정 연대채무는 종전에도 한번 판례 종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관계는 아니다. 뭐 그거야 소급 아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양립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요건이 70조의 그 요건에서 몇 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판례들이 있는데 부진정 연대는 총전에도 한번 나왔던 판례 같은데 하여튼 이 경우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그럼 고단 문장은 뭐야? 피고들 가운데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면 분리 확정되어 같이 따라 올라와서 심리돼요. 만약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면. 아까 객관적 예비적 병합하고도 또 연관되긴 하는데 이쪽은 2심도 되고 실제 분리변경금지 원칙이 후퇴되면서 이게 어우러져서 두 사람 간의 판결이 모순 없게 나와야 되니까 분리변경금지 원칙 등이 후퇴해서 합의 확정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루어 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분리 확정된 피고 이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니까 아니라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분리 확정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2심된 것으로 그렇게 본 거는 잘못됐다. 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죠. 있는 거죠. 근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 판지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로 가는 거죠.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항소 안 된 거는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항소된 것만 심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면 일부만이 항소했더라도 같이 올라가고 또 심지어 분립변경금지 원칙도 무시되면서 수정되면서 후퇴하면서 합의 확정을 위해서 다 다루어 죽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순 없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됐어요? 그 다음에 선정당사자 이건 미관행인데 선정당사자는 종래 여러분이 다루었던 것은 몇 개 있죠. 공동의 이해관계 의미가 뭐냐 뭐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선정자가 그 소송에 들어가면 판결의 효력을 받으니까 공동소송 참가의 틀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공동소송 참가가 안 되느냐? 선정자가 못 들어가느냐? 당사자로는 판결의 효력은 받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로 설명해요. 당사자 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중복재소이기 때문에도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해버리면 선정자가 당사자 격을 겸유하느냐, 그래도 가지고 있느냐, 뺏기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 뺏긴다고 보는 거면 당사자 격이 없는 거죠. 한편 중복재소적인 측면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둘 중에 되죠. 그럼 선정 당사자만이 당사자고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닌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무슨 하나 판례 평석한 거 있는데 여러분 어딘가 보면 나올 거예요. 종래 2010년도에 그거예요. 후발적 예비적 공동소송이 가능한 건가의 사안에서 한번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선정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개별적으로 뭐 소송행위 하는데도 동의 필요한 건 아니죠. 선정자가 포괄적으로 나서서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또 미간행인데 미간행이긴 하지만
보조 참가를 했어요. 저번 때 보조 참가인의 위치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 당사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 아닌 건 또 아닌 상태에서 저번 때 한번 시험 문제 모의 문제를 했던 거는 재척사유에서 당사자급으로 볼 거냐 아닌 거 건드렸는데 이번은 뭐예요? 보험회사가 이 사람 간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단 물어주고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한테 보험회사가 청구 구상을 하는데 참다 못해서 이 보조 참가인이 이 피해자가 참가를 했어요. 병이 의로고 무슨 교통사고 같은 게 났나 봐요. 그래서 일단 병의 보험회사가 갑이 물어주고 을한테 이제 구상권을 이제 해서 자기네가 회수하려고 하는데 이 병이 보조 참가한 거예요. 보조 참가했어요. 일부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여기가 이름 주장상 피해자고 을이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일단은 자기 피해 중에 갑이 일부 자기한테 해결해주고 갑이 가해자한테 받겠다는 소송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을이 보조 참가를 했는데 이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요 시효가. 원래 시효 중단 사유는 뭐죠? 소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병이 요 사건에 보조 참가를 했으니까 한편 뭔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긴 한데 또 완벽한 의미의 자기 청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안은. 되겠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요거 시효 중단 된다라고 해요. 중단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자기 나름의 재판상 청구한 건 아닌데 그 자기 사건의 구상권 소송에 보조 참가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자기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효과는 이 경우에 있었다라고 본 거죠.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요거는 행정소송에서 나왔는데 민사적인 이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여요. 뭐냐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은 사실은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보조 참가라는 게 더 핵심어긴 하지만 앞에 공동소송이라는 게 또 수식어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 걸쳐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으로 이제 보조 참가보다는 당사자적인 성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당사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아까 내 논리에서 출발하면 돼요.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는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이게 전제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수한 보조 참가인은 종속되니까 나름대로 독자적인 게 원칙적으로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은 받는다라는 데서 출발하려면 근데 또 그렇다면 공동소송 참가를 하면 딱 되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선정 당사자에서 선정자 같은 경우 판결의 효력은 받지만 자기가 당사자는 또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장의 사람을 배려해서 생긴 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78조에 생겼잖아요. 그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는 게 조문에 있으면서 78조 조문을 보면 절차 진행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을 보면. 절차 진행. 67조 및 60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현. 78조 조문을 보면. 67조 및 내가 왜 밑하고서 끝나냐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70조에 보면 67조 그때는 뭐예요? 내지 이렇게 되어 있어. 내지랑 밑의 차이 보세요. 67조 내지 69는 68조까지 들어가 있는 의미고 67조 밑 하면 이제 그거와 그거예요. 68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78조 조문을 보면 67조 및 하고서 67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어제 얘기로 다시 가보세요. 공동소송의 절차 진행은 66조 아니면 67조가 있다라고 그거부터 출발하라. 그 다음에 더 잊어버려. 그러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조 참가가 중심어지만 무언가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당사자적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공동소송 참가라는 83조의 공동소송 참가를 하지 왜 못하느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격 같은 게 지금 없어서. 그죠? 그래서 만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만든 개념의 취지에 따른다면 그럼 절차 진행을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니까 그래서 만든 개념이니까 그렇지만 당사자는 못 되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합의락정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근데 판결이 그럼 서로 개별개별이면 그 틀이 무너지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있어서 Y가 받은 판결과 Z가 받은 판결이 여기도 졌으면 여기도 지는 것처럼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이 같이 됐을 때 하나는 이기고 하나 지면 이 진 판결을 받으면 져야 되는데 이기고 이긴 건 이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고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말은 합의락정으로 가야 돼요. 같이 나서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판결을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나오면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돼야 판결의 효력을 받는 말하고 충돌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합의락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락정을 가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이 66조예요? 67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문을 보지 말고라도 이제 교과서 가서 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절차 진행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그 조문 67조로 된다고 다 써 있는 거예요. 조문을 안 보더라도 이제 안 보더라도 이해되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83조에 공동소송 참가는 조문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교과서 보면 67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소송 참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절차 진행이 없는가?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66조 아니면 67조다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보조 참가만은 왜 71조부터 잔뜩 있어요. 76조 거기까지. 77조까지. 보조 참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절차 진행이 66조냐 67조냐 이거 이해에 하나 자질구하게 써주다 보니까 72조 73조 막 이런 조문이 막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수 당사자 중에는 제일 당사자로 취급 못 받을 거리가 조문은 제일 이상하게 8개, 6개 있는 이상한 언밸런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 한 번에도 고민해봤어요? 어?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혼자 거기서 어지럽히고 있어요? 우리 다 가지런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해되잖아, 예. 지금 정상적인 다수 당사자라 공동소송 그 틀 속에 조문이 들어가지고 남들은 딱딱딱 잘 맞춰져 있는데 혼자 이상하게 거기서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이게 본류에 속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접어놓은 거예요. 본류에 속하면 딱 일사 뭐죠? 어떤 쫙 되게 내 설명이 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잊어버리고 거기 조문 가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왕따 시킬 수밖에 없어. 뭐 어쩌기 우리를 왕따 시키지 우리가 왕따 시켜도 일단 왕따 시켜놓고 우리끼리는 딱 단합돼서 하면 돼. 66조 아니면 67조다. 그럼 공동소송 참가는 본질상 판결의 효력을 받고 당사자로 들어가요. 합의락정 판결의 효력 67조 해야 된다. 교과서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조문에도 안 나와. 아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는 조금 애매하니까 혹시나 해서 조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문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67조로. 그죠? 근데 거기는 조문이 그래도 이렇게 해준 거는 보조 참가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릴 만하니까 한번 코치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소송 참가는 코치할 필요도 없어. 66조 아니면 67조니까. 자, 그럼 나랑 같이 공부한 이상은 공동소송 하나 어렵지가 않아. 제일 복잡하고 제일 난해한 거라고 민사소송법이란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도 또 제일 난해한 파트인데 하나 어렵지가 않다니까. 스타트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필수적 공동소송도 그거 명심을 했죠. 집단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성적 받는 게 아니라 판결 받는 게 아니다. 필수적 공동소송도 개별로 받는 거예요. 개별. 근데 그게 합의락정이라는 게 집단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로 받는데 무슨 없게 가지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18조에 1항에 기판력, 주관적 범위의 상대적 효력. 그냥 딱 상대적. 내 사건 내가 받는다야. 아무리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더라도 내 사건 내가 받는다. 근데 무언가 때문에 그 집합체에 대한 모순이 없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절차 진행이 특칙으로서 66조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67조를 규율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 겁먹을 게 없어. 공동소송. 그렇게 시작하면 돼.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막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사례 등장하면 읽을 때만 알고 막 자꾸 헷갈리는데 그 중심 딱 잡고 이해하고 거기 사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딱 생각하면서 그 취지랑 개념을
한 번만 기억해 두면 하나 어렵지 않아. 하나. 여기서 보조참가인이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소취하를 해버렸어요. 피참가인. 갑을 사건에 병이 보조참가했는데 이 사람은 니네들이 소송 벌리고 나도 이해관계 있어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취해버렸어. 이게 가능할 거냐 아닐 거냐. 가능하다라는 판시. 가능. 행정사건이었긴 한데 일반론으로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 민사소송법에서 출발한 조문들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제 얘기한 건 뭐예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고유필수적 등에 있어서 유사필수적의 경우는 어때요? 고유필수적이 아니라. 유사필수적은 고유필수적과 유사필수적의 차이는 뭐예요? 합의락정은 필요한데 공동소송이 강제되냐에서 고유는 강제되지만 유사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밑에 고유필수적 분담은 어떤 식이냐면 강제 여부는 강제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죠? 유사는. 그렇지만 등장한 이상은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니까 67조로 처리되죠. 그죠? 절차 진행은. 그런 개념이죠. 요건. 그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강제되지는 않으니까 도중에 한 명 이탈하겠다라면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차이가 벌어져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1인이 소취하를 하겠다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강요됐던 완벽한 의미에 강요됐던 건 아니었으니까. 등장했을 때 처리 때문에 그런 개념을 설정한 거죠. 합의락정을 위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에 있어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니까 67조를 쓰긴 쓰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67조를 쓴다면 어떻게 본다면 소취하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논란은 됐었어요. 논란은 됐었기 때문에 쟁점이 됐었는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조차도 소취할 수 있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도 기본적으로는 절차 진행은 합의락정 때문에 67조를 쓰지만 엄연히 본류는 갑이지 보조참가는 병은 아니니까 갑이 소취하는 것 자체를 뭐 말릴 수는 없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보조참가인이 순수한 보조참가인이 아니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니까 조금 더 이제 쟁점은 조금 더 되긴 됐지만 그렇더라도 소취하를 못하는 건 아니다. 피참가인이 소취하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막 다툼이 됐나 보네. 막 보니까 상부심에서 파악이 되고 하급심에서는 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역시 또 채권자 취소권 이런 거 비슷한 거가 있어서 갑과 을의 싸움에 대해서 병이 뭐라고 뛰어드냐면 니네 사행이 취소소송의 그 전제가 되는 사행이다라면서 뛰어들었을 때 사행이 취소소송이 성질,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질에서 시작해서 독립당사자가 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독립당사참가에 우리가 79조 1항 후단에 사회방지 참가를 이런 때 쓰게 했으면 뭐 크게 나쁠 거 없는데 유독 판례가 소극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니네 트릭 썼다라고 병이 채권자 취소 사행위의 그런 의미의 사행이다. 그래서 이거 취소시키겠다. 라는 생각하에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독립당사자가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논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칭의 소송은 얘가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이 제3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거고 이 갑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를 상대적으로 여러분 채권자 취소 소송의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무효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절대적 무효시키는 게 아니거든. 취소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법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너하고 너의 관계만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갖다가 취소시키는 데 대해서 뭔가 사회행위로서 독립당사 참가할 이해관계가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본 그런 상황에 논리를 피면서 소극적으로 봤어요. 근데 조금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완벽한 자신은 없는데 나는 만약 좀 마땅치는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승계 참가 시까지 한 소송의 효력은 승계 참가인에게 미치는 여부 미친다. 그러니까 승계 참가의 원리는 뭐예요? 승계 참가가 인정된 이상은 앞사건 이어받아서 하는 거죠. 그게 안 돼야 된다고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된 이상은 앞에 거가 플러스 돼서 자기가 또 펼친 전개를 하는 거죠. 변론 소송 도중에 뭔가 참가할 만한, 승계할 만한 그런 81조의 요건 하에서 들어갔으니까 전 주인이 벌린 이런 것은 승계되겠죠. 상고심에서는 참가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예요. 상고심에서는 승계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하나 다툼이 되는 논거 중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추심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채무자가 이제 자기의 채무자니까 이걸 우리 보통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어제 전화합의체 중복재소가 되느냐 아니냐 그 상황이에요. 이렇게 소송 벌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참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과 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별도로 내는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 전환합의체 2013년 12월에 있는 전환합의체 판결 그거 보면 일단 요 청구는 요게 추심명령이 받으면 자기의 채권자가 추심명령 받으면 이 사람의 이 청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사 자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돼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게 그럼 중복재소냐 아니냐 할 때 이게 부적법 각하되기까지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적법 각하된다는 거지 이게 있는 이상 이게 이제 중복재소 아니냐가 그래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전환합의체 판결은 중복재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근데 또 그거하고 여러 가지 논거로 싸우는 중에 그래서 어제 그게 되느냐 아니냐의 결론을 알고 그 논거를 제대로 쓰면야 뭐 퍼펙트 하겠지만 설사 몰랐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른 중복재소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중복재소가 된다는 논거는 뭐 채권자 대리소송과 마찬가지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하나 여기서 그래서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 별도로 내는 것을 중복재소로 만약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 채권을 지금 추심을 이제 받았으니까 추심금 청구에서는 이제 원래는 채무자의 채권자로 출발했지만 추심 명령을 받은 이상은 이제 자기가 추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날아가야 되니까 당사자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는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중복재소에 걸린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대응책이랄까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 소송에 참가하라고 그래요. 참가해라. 참가하고 이 사람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별도로 내는 거 비슷한 효과는 이 참가에 들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별도로 내려고 하냐. 별도로 내면 어떻게 돼요? 제3채무자 고롭다 이거예요. 요거는 요거대로 해야 되고 이건 요거대로 대응해야 되니까 괴로운데 여기 와서 좀 해줘라. 그럼 제3자는 그 사건에서 어차피 방어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게 이제 별도로 중복재소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다시 역반대가 나와요. 상고심에서는 어떻다? 참가를 못하니까 니네 말을 수용하더라도 상고심 단계에서 참가할 수 없는데 그럼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반격이 거기 가서 보면 나와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재반박 있고 그래요. 일단 그 정도 이해하세요. 상고심에서 참가 승계가 할 수 없다. 여기서도 하나 반대 입장에서 참가 승계 하느냐 아니냐 갖고 싸우는 그 장면이 한번 있어요. 이 오른쪽 거는 판결로 참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판결로. 왜냐하면 참가 신청은 하나의 청구, 소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결로. 그 다음에 부적법한 승계 참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본래의 당사자 사이 소송 판결과 함께 해야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거예요. 됐고요. 이렇게 해서 공동소송 중에 최근 그거가 소개를 했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채권자 취소 소송이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에 경합된 거가 어떤 보면 주세요.
그게 병합되어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내냐면 그 자기의 채무자와 어떤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게 나쁜 짓이다 해서 취소시키는 거고 채권자 입장에서 이걸 취소시키고 이걸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상회복. 그런데 각각의 또 피고 적격이나 소송 요구 피고 적격은 채무자는 없어요. 채무자를 상대로 하면 부적법각하돼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그 채무자와 거래한 자기의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제3자만. 이 채무 자주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단계는 안 물어보는데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잘못 낸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채무자랑 제3자랑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 채무자가 뭔가 어디 빼돌린 것을 이제 사행이라고 해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 채무자를 타깃으로 하려는 생각도 자꾸 실수하나 봐요. 근데 제3자를 타깃으로 해야 돼. 그 채무자가 거래한 수익자 내지는 전득자. 근데 그래서 각각의 그러니까 사행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각각의 소송 요건을 따져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소송물을 두 개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 소송의 그 본질은 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이 법률 관계를 취소시키고 원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느냐인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봐요. 하나의 소송물 보통.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취소시키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원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원물로 반환이 안 되면 가액으로 해도 반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건 이게 취소 무효되는 거는 사실은 그 밖의 사람들한테까지 무효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아까 거기서도 상대적 무효이고 그 본질에 비춰서 나는 좀 뭔가 마땅치는 않지만 하여튼 그 판례에 따르면 독립당사청가의 사회방지 청가는 그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봤어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 판례. 또요. 이번에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갑에게서 이제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탈퇴에 관한 특별수권까지 받았죠. 그 상속인인 을이 소송 도중에 승계 참가 신청을 하자 갑이 소송 탈퇴를 신청하였고 상대방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이전엔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 탈퇴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소송 대리인이 특별수권을 받고 소송 탈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소송 탈퇴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소송 탈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인데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했습니다. 탈퇴로 소송이 적법하게 종료됐기 때문에 소송 수개 신청을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종료된 소송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가 없지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을은 이제 상속인 을은 승계 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에게 이게 전달되고 상대방이 취하에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을이 처음에는 참가 승계를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망했으니까 참가 승계가 아니라 소송 도중에 사망했으니까 소송을 수개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수개 신청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참개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취하를 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참가에 대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을이 탈퇴를 신청했잖아요. 소송 탈퇴를 신청했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뭐 소송 수개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만 이 소송 탈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즉 소송 탈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 대리인이 있고 당사자가 사망했음에도 뭐 이 경우에 소송 대리인이 그런 소송 행위를 하면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경우에 참가 승계가 적법하고, 그렇다면 소송 탈퇴에 의해서 소송 탈퇴가 적법하고, 그렇다면 이 소송은 종료된 것인데 그 뒤에 뭐 소송 수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적법하게 종료된 것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소송 수개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수개 신청을 기각하며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게 종료됐으니까 소송 종료 선언을 한다라는 판결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대상 판결은 소송 탈퇴에 따라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 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탈퇴자에 대한 소송 수개 신청은 이미 종료된 소송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